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달라.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그 배경과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 그밖에 야권 내 다양한 세력의 신당 창당 움직임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뜨거운 이슈의 뒷이야기와 속사정, 불사조 기자단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얼마 전 구글이 최고의 AI 모델이라며 공개한 제미나이. 공개된 영상에서는 완벽한 답변을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영상이 사전에 준비된 영상으로 드러나 크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IT 본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어플리케이션, 콩, 문자, 유튜브 등으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야기부터 오늘은 해봐야 되겠네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 1시간 넘게 접속 불가 상태였는데 지금은 일단 회복이 된 상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달 23일에 발생했던 나라장터 사이트 오류 때문에 이용객들이 좀 불편을 겪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면서 제대로 이 국가 전산망이 작동한 게 맞는 것이냐라는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9시 27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 이 나라장터 전산망이 불통이 됐는데요. 이 장애 시간 동안 제출 마감 일시가 도래한 2,400여 건의 입찰을 오후 1시 30분까지 연기하겠다라고 조달청은 조치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조달청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말에 입찰이 몰리면서 발생한 과부하 때문에 이 접속이 일부 느려졌고 현재는 정상화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지연 경위 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회에서 분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점점 이 전산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원인을 좀 파악해가지고 이 접속이 느려지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랬다면은 이걸 좀 어떻게 용량을 늘릴 것이냐부터 해서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어땠는지 또 올해는 왜 그랬는지 또 다음에는 괜찮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으로 출국을 했는데 자 네덜란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포 만찬 간담회로 일정이 시작이 됐네요. 네, 네덜란드 영공에 진입할 때부터 네덜란드 측 전투기 호위를 받으면서 윤 대통령은 암스테르담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동포 100여 명이 함께한 이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역사에서 기록된 네덜란드 역사부터 짚고 나갔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연으로 알려진 벨테브레이가 우리의 훈련 도감에서 당시로는 첨단 무기를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고 또 항해 도중 표류해 제주도에 들어와 산 하멜로 인해서 유럽 사회에 우리 한국이 알려졌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네덜란드의 6.25 파견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교역액이 역대 최대 160억 달러에 이르렀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협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네덜란드와 아주 긴밀한 반도체 협력을 이루어왔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덜란드 시간이 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몇 시간 뒤에 날이 밝으면 본격적인 국빈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윤 대통령을 초청한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전쟁 기념비 헌화와 오찬, 만찬 등의 일정이 이어지고요. 또 반도체 장비 업체 ASML 본사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덜란드 하니까 히딩크 감독이 생각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최대 뉴스는 아마 이 뉴스일 겁니다. 국민의힘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전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장제원 의원이 하게 된 배경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사실 이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만 해도 장제원 의원이 이번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최소한 무소속으로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11일 이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 중진 그리고 뭐 친윤 의원의 불출마나 아니면 험지 출마를 요구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장제원 의원이 자신의 외곽 조직 산악회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관광버스 92대 4,200명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하면서 네. 세를 과시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었고 어떻게 그때 장제원 의원이 얘기를 했었냐면 저보고 서울에 가란다. 저는 제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면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만 들어보면 혁신위의 제안이나 혁신안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거부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좀 기류 변화가 느껴졌었는데요. 선친인 고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 묘소를 찾은 사진과 함께 이렇게 썼습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라고 글을 올리면서 불출마를 시사를 했고, 그래서 오늘 장제원 의원의 이제 발언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일반적인 분석으로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 뭐 어떻게 보면 지지세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든 상황. 그리고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같은 그러니까 부산 민심에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흐름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이른바 친윤 핵심의 모습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었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 입당 직후에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의원 지난해 5월 대선 이후에는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을 역임을 했어요. 그래서 친윤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 결단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기자들이 오늘 불출마 기자회견할 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럼 불출마 결심은 언제 한 거냐. 왜냐하면 산악회 이 행사도 있었고 하니까 언제 결정한 거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비서실장 때부터 생각해왔다. 오래전부터 한 것이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게 주는 어떻게 보면 파급력 네.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내부 일각에서는 지난 산악회 모임이 뭐 작별식이었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네. 자 1번 타자를 장제원 의원이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뭐 관련된 움직임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특히 이제 사퇴 요구에 직면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 여기에 주목이 돼요. 네. 이른바 김기현 대표가 당선될 때 그 당시에 김장연대란 말이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김기현 장제원 연대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오늘 원래 오후에 일정이 있었는데 참석을 취소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내일 의총도 취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뭔가 이제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혁신안을 보고하고 할 때만 해도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 공관위를 비롯한 당 기구에서 논의하겠다.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었단 말이죠. 근데 좀 하루 만에 기류 변화가 좀 느껴지는 게 보이는 상황이고 당 내부에서도 지금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지도부에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도 뭐 어제 방송이나 오늘 방송에 있어서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혁신위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까지 아무런 결정을 안 하면 골든타임은 놓치게 되는 것이다. 결단을 해야 된다. 이번 주 안에 결단해라. 이렇게도 주장을 했었고 또 5선의 서병수 의원과 뭐 3선의 하경태 의원도
하태경 의원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김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도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자신의 거취를 좀 고민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총선 불출마할 것이냐 아니면은 대표직도 물러나고 총선 불출마할 것이냐 여러 가지 뭐 가능성 경우의 수를 보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부 소식입니다. 층간소음 관련된 이야기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공사를 해야 한다고 발표가 됐네요. 네, 이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이걸 보완해서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내놓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또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고강도 대책이겠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가 전면 중단이 되는 겁니다. 또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 이건 전면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임차인과 장래 이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정보를 주겠다라는 취지고 그리고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서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본을 5%로 늘리겠다라고 정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 점검 시기 이건 또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지자체별 품질 점검당이 이 공사 중간 단계 그러니까 준공 8개월에서 15개월 전에 샘플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 다시 지키기가 어렵죠. 그런데다가 자금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는 보완 시공을 아예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점검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이런 대책의 시행과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있어서 이 법안 제출과 논의 내년 6월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성과를 거뒀던 부분이 바로 K방산입니다. K방산, 뭐 K9 자주포, K2 전차. 그중에서 특히 이제 폴란드로 많은 방산 무기가 수출되면서 폴란드의 K방산이 상당히 부각이 됐었는데 폴란드 새 정부가 전 정부에서 지난 10월 총선 이후 체결한 무기 수입 계약 일부를 무효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우리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0월 총선에서 야권 연합을 이끌며 8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이 도날드 프란치세크 투스크 전 총리가 폴란드 신임 총리로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스크 총리가 지명 확정 이후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 정부와 다른 행보를 하겠다 이 점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야권 연합이 집권하자마자 전 정부 시절 추진된 각종 정책이나 핵심 사업을 번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체결된 우리와 이제 폴란드 간 방산 계약 여기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야권 연합의 일원인 시몬 호우브니아 하원 의장이 현지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임시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지난 10월 총선 이후 체결됐던 것들은 되돌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언을 두고 로이터 통신이 한국의 방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도 지난달 폴란드의 정권 교체 이슈에 또 자금 부족까지 겹치면서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도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방산업계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우선은 반응은 보이고 있어요. 네. 하지만 폴란드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참 어떻게 상황이 좀 전개가 될지 우리 정부도 좀 관심을 갖고 상황 파악을 좀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진짜 한폴 동맹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방산무기의 또 수출 교도보가 폴란드였는데 계약에 어떤 변화가 올지 미리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 대학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한신대가 부설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집단 귀국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학생들이 굉장히 반발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신대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이 지난달 27일 오전에 외국인 등록증 수령을 위해서 출입국 관리소에 가야 된다. 학교 쪽 말을 듣고 버스에 탔어요. 네. 근데 이 버스가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했던 대로 출입국 관리소에 간 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으로 갔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경호업체 직원들도 태웠다고 하는데 23명의 학생 중에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미리 예매해둔 귀국행 비행기에 태워서 돌려보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얘기를 들어보면 네. 버스 안에서 교직원들이 아니 지금 뭐 출입국 관리소에 가면 여러분은 감옥에 가야 된다. 뭐 한국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지금 미리 출국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업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의 휴대전화까지 교직원들이 압수했다라고 학생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랬냐. 불가피한 상황에서 출국 지도를 한 거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11월 6일 학생들의 잔고 증명서를 요구했는데 대다수 학생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데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 학생들이 도망쳐서 불법 체류자가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 유학생이 이탈해서 불법 체류자가 되면 이후 유학생 모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학교가 우려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학교 측의 이런 뭐 행동에 대해서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비자 기간이 남아 있고 또 만료 기간이 학기가 마무리되는 12월 20일 전후라는 겁니다. 비자 기간이. 근데 이걸 이렇게 강제로 출국시킬 수가 있는 거냐 거짓말로 해가면서 반발하고 있고 이게 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도 좀 알려지게 되면서 또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도 이 사실을 이제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경찰 조사도 좀 봐야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22명의 학생들은 지금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이 한신대가 이후에 학생들에게 본인 동의로 출국했음 이걸 인정하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지 등록금 등을 환불하겠다. 이런 통보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강압으로 느껴지는 강제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지금 걸쳐졌기 때문에 이 경찰 조사와 또 대사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어떤 조치 여기 좀 관심을 좀 기울여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정확하게 사태 파악이 돼야 되겠지만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자, 영화 서울의 봄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만 흥행 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근데 오늘이 12월 12일입니다. 바로 1979년 12.12 사태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벌써 44년이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4주년이 된 12.12 재조명이 되는 거 아무래도 영화의 힘이 큰 것 같고요.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사실 결과를 알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결말은 알고 봤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하나하나 영화 속으로 보면서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뭐 극적인 요소가 더해졌겠지만은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른바 MZ세대 2030 세대는 이런 게 있었나. 물론 역사책에서 배우긴 하지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또 되새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30 세대 중심으로 심박수 챌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답답하고 막 화가 나는 그런 장면에서 네. 심박수가 얼마나 오르는지 체크하고 있는 건 챌린지 SNS에 올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12.12 사태 이거는 11.6 사건이 일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그 다음에 합동수사 본부장을 맡고 있던 보안사령관 전두환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이 두 사람이 사건 수사와 군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였는데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 하나회가 군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승화가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정승화 총장을 연행을 합니다. 강제 연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민정부 들어서서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 사실 규명이 되면서 이것은 12.12 군사 반란이었다라고 규정이 되어지고요. 법적인 사법적인 판단까지 받게 되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 군내 사조직을 이용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어왔던 헌정을 문란시키고 국기를 문란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거 그 당시에도 단죄를 해왔고 우리의 역사책에 적어놨지만 네. 서울의 봄 흥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정민 배우의 전두광 연기에 예. 상당히 시선이 꽂힌다라는 이야기 심박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네, 강원도 미시령 옛길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의 대설특보는 해제됐는데요. 기온이 낮아서 길이 얼어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서 운행하실 분들은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기흥 동탄에서 오산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노면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호남선 지선 대전 쪽으로 가신다면 논산 부근 정체 감안하셔야겠는데요. 여기는 2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작업 영향을 받고 있는 화곡로 상황입니다. 강서구청 입구 사거리를 못 가서 2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화곡역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다는 소식 통신원의 제보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뭐 감기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네, 뭐 독감 환자 앓는 분들 많은데 하여튼 각별히 여러분들 날씨가 이렇게 뭐 크게 좀 변하는 그런 시기라서 잘 또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최근 일본 홋카이도 해안에 집단 폐사한 물고기떼가 해변을 뒤덮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며칠 안 됐습니다. 7일쯤에 일본 홋카이도 남부 쪽에 하코다테시 해안에 폐쇄한 네. 정어리 그리고 고등어떼가 몰려와서 해변을 약 1km가량 덮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해안가에 빽빽하게 들어간 정어리 사체들이 파도를 타고 백사장으로 몰려드는 장면이 담겼는데 이게 마치 물고기 파도를 방불케 합니다. 몇 년 동안 이 지역에 거주했던 지역 주민들조차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고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코다테 수산연구소 연구원은 어떤 이유로 죽은 물고기떼가 떠밀려 온지는 알 수 없지만 물고기떼가 아마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탈진하면서 해변으로 떠밀려 왔을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본의 연구소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주변국들의 반응은 또 다르다고요? 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주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관련 기사는 중국의 바이도에서 인기 뉴스 상위에 오르는가 하면요. 중국의 주요 매체가 지역 언론까지 앞다퉈서 보도하는 등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주로 원인 불명이라는 점에 강조가 되어 있고요. 누리꾼들은 오염수 방류와 이거 관계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중국이 얼마나 예민하냐면요.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마자 중국은 그때 당시 보면은 즉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도 기사 댓글들을 쭉 읽어보면은 핵 오염으로 인해서 수많은 정어리가 죽었다고 믿는다. 일본의 핵 폐수 방류로 인류가 멸종하는 시기가 그리 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이지 정확하게 이게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규명된 건 아닙니다. 규명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최근에 뭐 이상기후하고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며칠 전에는 봄 날씨 같다가 다시 오늘은 춥고 또 추운 패딩을 입고 다니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롱 패딩이 사라지고 얇은 어떤 패딩이 오히려 유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기도 발견할 수가 있다. 꽃들도 겨울이 끝난 줄 알고 활동을 재개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고요. 저희가 이 시간에 저번 주였을 거예요. 2023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네, 역대
1년간 가장 더운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들이 단순히 날씨가 너무 춥다를 떠나서 이제는 시각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즘 SNS에서는 겨울인데도 모기를 봤다라는 글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5일에서 한 11일 정도 도심의 모기 트랩 지수, 그러니까 모기 유인 포집기 한 대에 하룻밤 사이에 모기가 얼마나 잡히는지 찾아봤더니 무려 90개체 수였습니다. 이게 많은가 아리까리 하실 수 있는데 네. 지난해보다도 한 2배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특히 빨간집 모기가 굉장히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빨간집 모기의 특징이 있는데 보통 기온이 한 9도 이하로 떨어지면 월동에 들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온이 너무 따뜻해지다 보니 착각을 하고 겨울잠을 깨고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기한테 굉장히 잘 물리는 편이거든요. 문제는 겨울철 기온이 지금처럼 이렇게 13도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상하기 싫지만 모기가 1년 내내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겨울인데도 13도 이상이다. 8일에는 지난 8일이죠. 일부 지역의 한낮 기온이 20도를 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한 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자, 전국 곳곳에서 봄꽃 개화 목격담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SNS에서는 이제 여기는 부산인데 약 3년째 12월 1월에 벚꽃이 핀다라는 인증샷 글이 쏙쏙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걸 본 다른 지역 분들의 SNS에서는 부산에 벚꽃이 폈다면 저는 창원에서 개나리 핀 걸 봤습니다. 또는 부산에 벚꽃 핀 것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남 부근에 진달래가 피었다라는 목격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쯤이었죠. 때 아닌 봄 날씨로 나들이 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반팔 차림으로 산책 즐기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마냥 우리가 그냥 신기하거나 좋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지구가 우리에게 좀 경고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벚꽃 엔딩을 틀어야 될 게 아니라 벚꽃 스타팅을 틀어야 되겠네요. 좀 전에 시사본부에도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9208님께서 배 소장님 강릉인데요. 개나리가 피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정말 이게 KBS 다큐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인감증명서. 우리가 전문가 중요한 무슨 일에 이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자,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면허 신청용이나 경력증명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뗄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조금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인감증명서라는 거는 문서에 찍힌 도장 인감이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된 인감과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인데 문서 작성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때 사용이 되곤 하죠.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을 찾아가야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고요. 이게 이 인감증명 제도가 시행된 지 10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1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한 40일 정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전자민원창구죠. 정부24를 통해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여기에 정부24를 통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발급 수수료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가 일반용이 89%로 가장 많았다는 걸 감안하면 많은 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의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직접 가야만 되는 건가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을 비롯해서 증여, 상속, 부동산 등기, 대출 신청처럼 금융기관의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또 직접 갈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자, 네 번째입니다. 요즘 저출산 관련해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외신에서는 14세기 흑사병처럼 우리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는 우리나라가 왜 저출산 국가일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결혼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출산
문제죠. 걱정입니다. 지난해 신혼부부가 1년 전보다도 6% 감소했고요.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인데 그 통계가 처음 작성된 게 147만 쌍 이후 계속 줄더니 2020년 118만 쌍이었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쌍으로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문제는 만약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비중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계속 늘면서 아이를 가진 부부도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혼부부의 맞벌이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도 자녀 비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집이 없거나 맞벌이하는 부부는 아이를 갖지 않은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는데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이 한 6천만 원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네. 1년 전보다 6% 늘었는데 그만큼 맞벌이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맞벌이 문화 확산 속에서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지만 빚은 더 늘었고 주택 보유 비중은 되레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상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은 빚이 있다고 보는데요. 결혼을 하려면 점점 맞벌이 수가 필수이고요. 집 마련 등을 위해서는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이런 현실 속에서 아이를 갖는 꿈은 갈수록 부담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또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국가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요. 바로 옆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아이 셋을 낳으면 2025년부터 소득 관계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 전문학교 수업료를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원래는 소득 상향선이 있었는데 저출산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이걸 모두 없애버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도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건강 꼭 챙기세요. 네, 오늘 희망 나눔 관련된 내용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KBS 1TV에서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특별 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10분에 2부가 방송되는데요.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통화에 5,000원을 기부할 수 있는 ARS 060-702-1004번 1004번입니다. 2,000원을 기부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 샵 9004로도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따뜻한 기부 운동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7150님의 신청곡입니다. 그리스의 국민 가수죠. 아그네스 발자의 아스프리 메라케아 마스 신청해 주셨네요.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뜻입니다.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바로 이 고운말의 반대말은 막말 아닐까요? 막말은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막말이란 건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 또는 그렇게 하는 말을 뜻하는 고유어입니다. 또 이런 막말이 나올 때 그 뒤에 따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금도를 넘었다 또는 금도를 넘지 마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도를 넘었다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으로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금도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뜻한다면 그때는 금알 금자에 법도 도자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올라와 있는 금도라는 명사에는 그런 뜻을 가진 표현이 없습니다. 금도란 단어 가운데는 옷깃 금자에 법도 도자를 써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도량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사들은 장군의 장수던 배포와 금도에 감격하였다 같이 말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비판할 때 사용하는 금도를 넘었다란 표현은 선을 넘었다 정도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또 남을 포용할 만한 너그러운 마음과 생각을 뜻하는 표현 금도를 쓸 때는 금도를 가져라 또는 금도를 보여달라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10에서 많게는 7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내리는 눈의 강도가 약해져서 강원 산지의 대설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저녁까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더 오겠고요. 또 종일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눈길과 빙판,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는 오후까지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아직 경상도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까지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불 때가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 강원도 해안과 경상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7도, 대전 11도, 광주, 부산 12도, 제주 14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는데요.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1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친윤 의원들의 희생을 촉구하며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면서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 가운데 고령층 비중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바꾸고 입찰 시 전관 영향력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LH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유 씨는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감기 안 걸리셨죠? 네, 저는 한번 알았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앓고 지나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감기 한번 안 앓고 지나가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정말 유행이에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건강 관리 제일 중요하니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공천 관리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경쟁력 관리 이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 가장 주목받는 뉴스는 바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입니다. 상당히 좀 전격적이었다. 어제부터 SNS상으로는 좀 감지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오늘 오전에 장제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도 알려져 있는데, 오늘 불출마 선언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요? 네, 일단 기자회견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 기자들이 직접 갔어요? 네, 가서 봤죠. 중요한 장면이니까. 근데 굉장히 기자들이 일단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얼핏 이렇게 대충 세봤는데 한 100명은 최소한 넘고요. 그리고 그 소통관이라고 해서 2층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중에도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제 기억에는 국회 출입할 때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나 뭐 이런 시점, 아니면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갈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자들이 하도 많이 몰리고 이제 카메라 기자들도 많이 붙고 이래가지고 이제 움직이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넘어지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꽤 오랜만에 봤다. 그만큼 기자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거고요. 운집했다 100여 명 이상이 모였더니 보통 때는 일반적인 사안이면 한 몇 명 정도 모이나요? 글쎄요, 이 정도 뭐 한 2-30명 정도가 보통일 것 같고, 뭐 좀 중요 사안이다 그러면 뭐 4-50명 정도 모일 것 같은데, 저는 한 100명 봤는데 그냥 이게 눈대중이다 보니까 옆에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한 150명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100명 이상은 모였고 그냥 이례적이었다라는 게 좀 주목이 됐고요. 상당한 화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22대 총선에 안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백브리핑이라고 하는데 질의응답 과정은 생략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워낙 이제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언제부터 고민했느냐 이 질문에는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각오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운명적인 거라고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꽤 오래됐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이제 불출마에 대해서 이 정치인들의 이 불출마, 그러니까 정치 생명은 자연 생명의 비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 생명을 버리는 수준의 이런 각오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양해 구하고 사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별다른 행보를 안 할 것이다라는 말을 좀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오늘 발표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부산 지역구의 사상 구민들에게 참 미안하고 안타깝다, 이 점을 유독 강조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풍경이 장제원 의원이 여원 산악회 이 새 과시도 했었고, 절대로 서울로 가지 않겠다라고도 그렇게
이 모임에 모인 사람들의 질문에 또 화답하는 모습도 장면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전격적으로 한 이유, 더 큰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도 꽤 오래전부터 이런 해석을 불사조 기자단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카드는 거의 얘기가 나온 지가 한 1년도 더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빠져가지고 총선이 어렵게 되면은 그 뭐 일종의 여권의 필사리 카드가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장제원 의원 불출마고 두 번째가 이준석 전 대표 포함해가지고 이제 비윤계 내지는 반윤계한테 공천을 준다거나 아니면 전면에 내세우는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을 친윤계 쪽에서는 많이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던 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아까 이제 오래전부터 고민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산악회 가서나 아니면 뭐 이제 뭐 그 간증하는 그런 시간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했던 얘기 같은 것들도 보면은 크게 배치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불출마 선언하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서울에 안 간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꼭 무조건 출마를 하겠다 이 얘기하고 등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안 간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는 어쨌든 그 부분은 오늘도 어쨌든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서울에 가지 않고 그냥 불출마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불출마를 어느 정도는 염두에 뒀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장제원 의원 그 측근이나 아니면 이제 친윤그룹에서도 이게 장제원 의원이 그 출마하는 걸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에 정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의 현재 상황이 좀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얘기로 좀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다음에 지난주에 부산에 갔었잖아요. 네. 기업 총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있었고 부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장제원 의원을 만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만남 과정에 대해서도 뭐 얘기들은 있는데 일단 그 현장에서는 크게 뭐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제 시나리오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얘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채널은 있었을 테니까 소통은 가능했을 텐데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게 이제 여원산악회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일종의 새 과시라는 건 이제 명확한데 왜 새 과시를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나갈 거예요. 이거를 확정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난 이 정도로 그 능력이 있고 지역에서 당선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더 좋은 걸 줘야 돼. 내가 그만두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했었고 만약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랑 만나서 현금 결제를 이제 해준 거라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리를 약속을 받은 거라면은 그러면 이제 불출마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게 한 가지 시나리오고요. 아니면은 워낙에 지금 사실은 이제 최근에 윤 대통령하고 장제원 의원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많이 멀어졌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권 내로 보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겹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스스로 좀 사퇴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종합을 해보면은 현금 결제는 좀 없었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약속된 건 아니다. 맞아요. 현금 결제라고 하면 이제 가능한 자리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비서실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장관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줄 수 있는 것들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없고 특히 좀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라서 비서실장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좀 일반적이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나머지 뭐 부산시장을 다음번에 도전을 한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그런 것이 거론이 돼요. 근데 그런 거는 현금 결제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기가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도전해서 이게 성취를 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워낙에 상황이 안 좋고 뭐 대통령과의 관계도 안 좋고 이러니까 좀 물러선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돼지국밥집에서 같이 자리를 할 만큼 두 사람은 여전히 끈끈하다라는 또 관계 해석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만난 것도 약간 좀 장제원 의원이 뒤늦게 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상자에 포함이 안 돼 있다가 좀 나중에 이제 합류가 된 것이다. 그것도 사실은 썩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해석하는 당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니까 여쨌거나 장제원 의원이 첫 번째 순서를 끊으면서 이른바 김제동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기현, 장제원, 또 권성동. 김기현 대표나 다른 친윤 중진에게 불출마나 거취 표명 압박이 될까요? 지금 김기현 대표한테는 너무 큰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에서 뭐 관계자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뭐 논계 작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작부터 김장연대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 체제는. 네. 그러니까 김기현, 장제원 연합으로 해서 만들어진 대표 체제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장이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이 버티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장제원 의원에 대한 압박보다 혁신이나 아니면 비윤계 쪽에서 압박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압박이 컸잖아요. 이 대표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많던 상황인데 장제원 의원이 먼저 선수로 이제 그만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오전에 취재를 해봤을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당내에서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오늘 일정 하나 취소했거든요. 원래 오후 2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이거 김기현 대표가 취소했어요. 이건 어쨌든 고민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고, 가능한 시나리오 두 개는 뭐냐면은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울산에 출마한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그다음에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다. 그러니까 22대 총선 불출마를 장제원이랑 똑같이 선언을 하고 당대표직을 유지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들어봤을 때는 당대표직 사퇴 후 울산 출마가 조금 더 그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도권 쪽으로 나가는 걸로 뭐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뭐 본인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는 얘기겠죠. 네. 저도 조금 여권에 물어봤는데 진작부터 이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쪽으로 좀 기울었다는 거는 주변 친윤 그룹은 좀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결단의 시기만이 문제였는데 이번에 조금 더 당겨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 당겨진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혁신위원회가 조금 빈손으로 뭔가 종료하게 된 모양새가 조금 좋지 않게 언론 보도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박승봉 기자도 말을 했지만 김기현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가 최근에 좀 공개적 갈등으로 표출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김기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좀 앞당겨졌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 대통령실 쪽에도 조금 이 배경을 물어봤는데 그냥 네.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흐름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흐름대로 수순대로 된 거다. 그래서 뭐 장제원 의원의 말을 좀 빌리면 운명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맥락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거 흥미롭네요. 대통령실에서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를 흐름으로 봤다.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김기현 대표에게는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또 없는 이슈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 좀 더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은지 기자가 얘기를 해가지고 원래 이제 뒤에서 얘기하려고 좀 준비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당겨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예요. 왜냐하면은 예산 전국 같은 거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뭐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어느 정도 뭐 탄핵 그 특검이라든가 이런 국면들이 다 끝나고 나서 네. 지나고 나서 이제 불출마 선언 같은 걸 하는 게 좀 일반적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바로는 수용이 안 될 거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겨진 거잖아요. 예산도 안 된 상태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혁신위의 이런 상황도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뭐 이제 판세가 굉장히 안 좋다. 수도권 판세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은 이거 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당시에 이 보도를 보고 나서 보니까 되게 좀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이게 쭉 이제 뭐 대화했던 내용들 좀 뒤집어 보니까, 한 제가 지난달 20일쯤에 당 국민의힘 모 관계자한테 경기, 서울, 인천 쪽에 이런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된다고 수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수치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경기 59개 중에 뭐 확실 9개, 최대 20개. 뭐 서울 49개 중에 확실 6개, 최대 12개. 인천 13개 중에 확실 2개, 최대 4개 이렇게 해가지고 121개 중에 확실히 17개, 최대가 36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면서, 그 관계자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이제 보고서 얘기를 해준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집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석이 아쉽다. 그래서 뭐 원희룡 장관이 뭐 저기 그 인천 계양을 가고 이런 거 사치다. 그러니까 한석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데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이었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다시 그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얘기해 준 게 이 보고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보고서 언제 써진 거냐? 왜냐면 이제 보도 나온 시점보다 제가 한참 전에 좀 비슷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랬더니 네. 그 보도 나온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전쯤에 나온 보고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용도 내용인데 한 달 전에 나왔던 보고서를 당내에 공유가 돼 있는 상태인데 보도는 한 달 뒤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도가 나온 시점은 혁신위가 일종의 실패한 그 다음 시점이죠. 그러니까 당의 누군가는 이제 이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유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당 상황이. 예, 이게 이런 보고서도 있고 내부적으로 공유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라고 하고 제보를 해줬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주목을 해볼 것 같아요. 그만큼 당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 여기에 연결해서 장제원 의원도 이제 불출마도 하고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신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연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연대 예산을 걷던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좀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현지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을 취재를 했죠. 관련 내용 알려주시면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조금 물어봤는데 이게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라 기조는 여전히 같다.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려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거다. 왜냐하면 만나기 위한 조건이 하나 붙는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전 대표가 예전에는 이제 갈등과 분열, 갈라치기의 언어를 쓰는 정치인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이준석 전 대표와 선을 그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적 요구가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아닌 제3지대가 승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니까 이러한 열망에 부응하고자 반윤, 반이재명이라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준석도 포용 가능하다는 거지. 이준석이 갈등과 분열, 갈라치기 언어를 쓰지 않겠다고 기조를 바꾸는 하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조는 본인들은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한 이제 갈등이나 분열에 그런 언어를 쓰지 않는다는 하에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좀 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대표 측의 이러한 입장과는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당 창당을 할 때는 문을 최대한 열어두는 게 몸값을 높이거나 운신의 폭을 넓히는데 무조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전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의석수였잖아요. 박순봉 기자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 대표 측에 좀 물어보니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최소 원내 의석 20석을 생각하고 있고 뭐 이제 조금 더 희망적인 이제 생각은 원내 1당이 되겠다는 각오를 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다. 다수당이 되겠다. 그렇죠. 근데 늘 이야기했던 게 이준석 전 대표도 의석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지금 신당 창당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니즈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힘을 합하게 되면 원내 20석 교섭단체를 이루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만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좀 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던 게 지금 이제 이 전 대표와 함께 삼총리 연대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부겸, 정세균. 그렇죠. 근데 이 세 분을 모두 잘 아는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이 이 세 사람은 절대 함께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왜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의장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 뭘 함께할 수 없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서로 그렇죠. 만나기도 힘든 그렇죠. 사이인데 두 사람이 또 만났다는 이야기는 나와서요. 그렇죠. 근데 만날 수는 있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이 두 분이 오래 정치를 해오면서 뭐 열린민주당 사태라든지 이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좀 서로 결이 많이 달라진 상태라고 해요. 그 두 번째 문제가 만약에 셋이 당을 만들게 되면 누가 대장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또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한마디로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까지 일축을 하던데요. 그래서 또 이 얘기를 해요. 이 전 대표가 이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 또한 당사자들은 원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 전 대표가 계속해서 뭐 삼총리 연대설이라든지 신당 창당 이야기를 그럼 왜 계속하는 것 같으냐라고 물으니 한마디로 자기 쪽 사람들을 좀 챙겨달라라는 시위라고 해요. 이제 공천에서 친낙계, 친이낙연계를 배제하지 말라는 경고 차원에서 신당을 이야기하는 거지 좀 이 전 대표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거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보다는 NY계 이른바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을 민주당 공천에서 챙겨달라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석, 이낙연 이른바 낙준연대인가요? 낙석연대인가요? 자, 두 사람이 함께 한다면
비윤, 비명 또는 반윤, 반명에서 어떤 가치로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국민의힘 전 대표 어떤 결합이 될까요? 지금 그 이은지 기자가 이게 이제 자기 이제 식구들 좀 챙겨달라 뭐 이런 면이 좀 강하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좀 그렇게 보는 그 기류들이 꽤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실제로 신당을 요즘에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소위 말하는 블러핑이나 이런 수준에 그치지는 않을 거라고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말씀하신 거를 좀 짚어보면은 이제 모 비주류 의원, 민주당 쪽의 비주류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이준석 신당 아니면 뭐 이낙연 신당 혹은 뭐 반윤 반명 신당 이런 식으로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네이밍해가지고는 뭉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구조적으로 아까 얘기해 준 대로요. 그래서 가치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라는 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스페인이었나요? 아무튼 오성운동이라고 이제 외국의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군요. 네. 그 오성운동이라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정당의 가치 같은 것들, 가치관 같은 것들을 정립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뭐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치를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그 가치 아래서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다 다 모여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이준석 신당 이렇게 하면 이준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되는 거고 뭐 이낙연 신당 이렇게 되면은 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예를 들어 뭐 보수 신당이냐 빅텐트냐 이것보다도 사실은 국민의힘에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런 예측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좀 바뀌고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떠나서 만약에 그런 식의 큰 가치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다 섞어서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민주당 쪽의 의원들도 있습니다. 뭐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큰 그렇죠. 당내 민주주의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화두를 던져 놓으면 오히려 그 아래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레인보우 색깔이라도 모일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 자 이은지 기자 조국 신당 또 이제 다른 신당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용해인 의원의 개혁연합신당 자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 용해인 같은 분들이 하객진처럼 날개를 펴서 의회 권력을 다수파로 확실하게 만들고 다음 대선 때 행정 권력도 찾아오면 좋겠다. 조국 전 장관은 뭐 신당 창당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용해인 의원과 함께 뭉치겠다는 의미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계속 야권에서 나온 이야기는 반윤석열을 목표로 한 플랫폼 정당을 만들자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난 총선에서도 사실 나왔던 이야기예요. 당시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오면서 이제 위성정당 이야기가 나올 때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여러 민주개파를 한데 아울러서 플랫폼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자 이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당시 민주당이 이제 정의당과 이러한 논의를 하다가 좀 협상이 안 돼서 무산이 된 바 있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도 신당을 한다고 하면 원래는 현 그 선거제가 유지되는 하에서 조국 신당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연합신당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가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뭐 조 전 장관을 좋아하는 지지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쪽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장성 측면에서 용해인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좀 확장성 측면에서 조금 이분이 젊은 여성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확고하기 때문에 조국 신당보다는 보다 이제 민주 신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플랫폼 정당화를 하고 싶다는 구상을 좀 더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다만 조 전 장관의 생각과는 별개로 용해인 의원은 제3당보다는 민주당과 뭘 해보고 싶어하는 기류가 더 강하다는 게 당 안팎의 시각입니다. 이거는 뭐 용해인 의원의 시각이라기보다는 다만 이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가게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마포갑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가 조금 미지수입니다. 붕 떠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염두를 해서 용해인 의원은 이거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보다 확실한 협상을 통해서 재선이 좀 보장될 수 있도록 좀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과 합당을 하거나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비례나 지역구 공천을 받는 걸 더 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좀 더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용해인 의원이 전국을 돌면서 릴레이 의정 보고회를 열고 있고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용해인 의원이 만약에 민주당이
준연동형에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는다. 그 밑자락을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는 쪽에 좀 더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의정보고회를 좀 열고 있는 거는 뭐 인지도 알리기는 당연할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조금 연결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든 뭐 제3정당이든 1대1 합당과 같은 걸 염두하고 하는 행보로 좀 더 풀이를 합니다. 이제 전국을 돌면서 뭐 당원 모집이라든지 좀 세를 끌어올려서 체급을 키워놔야 그만큼 어떤 정당과의 합당이라든지 신당을 만들 때 협상에 유리할 걸로 본다. 이 해석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신당을 공동 창당하겠다 이렇게 선을 냈습니다. 새로운 선택이죠. 네. 창당하게 되면 뭐 당명이 또 바뀔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자, 금태섭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제일 궁금한 건 이런 부분이에요. 류호정 의원 하면 누구보다도 여성의 권익을 앞세우는데 이른바 젠더 갈등의 또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 류호정 의원, 이준석 전 대표 합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취재를 해보면은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류호정 의원으로 대표되는 세 번째 권력, 세 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이 대표인 새로운 선택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 신당은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근데 이 세 개가 합쳐질 가능성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막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게 그림이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세 번째 권력하고 새로운 선택이 먼저 합당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왜 된 거냐 이걸 먼저 물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세 번째 권력 쪽에서는 이준석 신당까지 같이 해가지고 동시 창당을 제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태섭 전 의원하고 먼저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과정이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보는 시각은 이런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가장 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으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이왕이면 국민의힘을 개혁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든 해보는 거. 그러니까 잔류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아니고요. 그게 정 안 된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보수신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좀 애매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의석수도 잘 안 나올 것 같고 어렵다라고 하면 세 번째로 하고 싶은 거는 빅텐트라는 거죠. 근데 빅텐트 이 세 번째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만 세 번째 권력이나 아니면 뭐 새로운 선택이나 여기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세 번째 권력이나 새로운 선택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번 선택지로 갈지 2번 선택지로 갈지 3번 선택지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합쳐놨다가 아니면 이제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만 보고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양쪽 둘부터 합이 맞는 이 둘부터 좀 합쳐놓은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안 맞는 그런 면이 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은 그냥 제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아주 1순위는 아닌 거예요. 새로운 선택이나 세 번째 그 권력 모두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 숫자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세력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 하나도 없습니다. 류호정 의원이 넘어오게 되면 비례대표라서 의원직 상실하게 되잖아요. 역시 매력이 없고요. 그리고 보수신당을 만든다라고 봤을 때도 금태섭 전 의원 정도는 뭐 영역을 넓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류호정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이제 그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류호정 의원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기랑 내가 합쳐야 돼? 라고 했을 때는 그럼 너희는 뭘 줄 거야? 라고 하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뭐 현역 의원이라도 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역 의원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일단은 이 세 개 축에서 두 개 축만 합쳐진 이런 그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뭐 여성 병역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뭐 그 이야기를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여성 병역제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좀 합해질 수 있는데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을 보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게 개딸이거든요. 개혁의 딸인가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앞에 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 좀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고 실제로도 이제 그런 또 행동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빚어지게 되는데 개딸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네요. 네, 이재명 대표 팬카페죠. 제명인의 마을 개설자로 알려진 박모 씨가 이제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개딸이라는 명칭을 오늘부로 공식 파기한다. 앞으로 개딸이라는 명칭 대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해달라라는 청원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개딸이라는 명칭을 쓴 기사나 언론사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원으로 정정 보도를 할 거고 의원들도 절대 쓰지 말아달라.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란 용어를 써주길 바란다고 적었는데요. 이 청원이 제가 보니까 오늘 오전 기준 2,000명 가까이가 동의를 누르면서 3% 정도의 동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바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관성적으로 써왔던 것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요? 어떨까요? 이게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좀 궁금해서 대표실에 좀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개딸이란 명칭은 이 지지자들이 스스로에게 붙여서 써왔던 거기 때문에 이 대표가 어떤 호불호나 의견을 가졌던 게 아니고 그냥 그 명칭을 존중해서 썼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좀 개딸이란 단어가 오염됐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 언론이나 당 내에서도 개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더 씌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의미가 좀 퇴색됐다. 그래서 지지자들 스스로가 개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원치 않는다면 그것 또한 존중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좀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제명인의 마을 이장을 내려놓으라는 비명계 요구가 굉장히 거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응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팬카페에서 명예직으로 지지자들이 그렇게 해둔 거를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좀 이러한 맥락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개딸이라는 이게 이제 청원이 5만 명이 넘어야 이제 지도부가 응답을 하게 되는데 그 설사 넘지 않더라도 이미 이게 좀 고유 명사화됐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조금 꾸준히 쓸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당 내에서는 좀 잘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에 소구하려면 이 개딸이라는 것부터 정리하고 가야 하는데 이제 지지자들이 스스로 먼저 나서서 안 쓰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에서 또 방송에서는 또 사용할 여지가 있을 텐데 이걸 좀 선을 분명하게 그어내려면 이재명 대표가 좀 그렇죠. 나서서 이건 더 이상 쓰지 맙시다. 이런 게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까 박순봉 기자가 그때 박순봉 기자가 만약에 국민의힘 자체 판세 분석 내용에 대해서 기사를 썼더라면 완전 단독이었네요. 근데 그거를 저는 보고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듣지는 않았고 네. 그냥 이게 우리 분석하기론 이렇다라는 정도 표현을 해가지고 수치를 쭉 불러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인지는 몰랐고 물론 이제 더 취재해가지고 썼다면 뭐 그런 기사가 됐을 수는 있겠죠. 네. 그때 감을 잡았어야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막 크게 막 욕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기자단에서 말해줬으면 좋았을걸요. 아니 근데 이런 게 노가는 있었던 거죠. 숫자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 어렵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서로 또 디스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때 그 보고서 이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상당히 그 보고서가 중차대했다.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유출되는 그런 상황들은 내부의 불안감이 굉장히 클 때 그리고 특히나 내부적으로 자체 동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한계를 느낄 때 보통 언론사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고의 뭐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뭐 공식적인 정부 기관에 다 도움을 청해도 잘 안 될 때 언론사에 찾아오듯이 당에서도 일종의 그런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내부 지휘 체계 내에서는 안 되는구나 싶을 때 이런 이제 보도들을 좀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라는 측면을 한 가지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지금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는 제가 쭉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거든요.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은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총수들 데리고 부산 갔던 거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보수 진영 내에서 불만들이 좀 많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특히 또 2차 개각하면서 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그런 전과 같은 것들도 논란되고 있잖아요. 강도영 후보자죠.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부의 걱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논란도 나온 건데 다만 당의 또 분위기들을 보면은 의원들은 별로 안 나선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은 조선일보에서 그런 정도의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수도권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이랬으면은 굉장히 의원들이 많이 이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목소리가 적고 그리고 오히려 좀 방어해주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밑에서 느끼는 거랑 위에서 움직이는 거랑 좀 상황이 다른 그런 그림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국민의힘 자체 판세 분석이라고 해서 조선일보에서 이제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이제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민주당이 안심하고 그럼 우리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유리해졌네 이런 상황일까? 또 이낙연 전 대표 좀 신당 창당 움직임도 있고 또 친명 비명계의 갈등도 있고 민주당은 이 보고 분석 내용을 바라보는 내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약간 박순봉 기자가 말해준 거랑 약간 비슷한 게 일단 국민의힘 보고서가 유출돼서 기사화가 된 상황에 대한 조금 접근이 비슷한데 민주당 내부에 물어보니까 엄살이다. 이 위기론을 언론사를 통해 흘려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철을 앞두고 어느 당이나 다들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는 게 관례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유출했다는 건 위기라는 시그널을 뭐 당내 내지는 지지층에 보내서 결집을 노린 걸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는 좀 훨씬 일찍 돌렸어요. 올해 초중순쯤에 민주당 내에서도 서울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왔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미 판세 분석을 했군요. 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든 뭐 보좌관들 사이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고요. 다시 물어봤더니 최근에도 이제 여의도 연구원 차원, 죄송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민주연구원입니다. 계속 돌리고 있는데 어느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유리하다고 말을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닌데 그 돌린 결과 민주당 역시 서울이 어렵고 충청 쪽은 오히려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다. 네,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 쪽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을 좀 만나봐도 기성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지지율은 민주당이 앞서더라도 좀 서울만 떼서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생각만큼 안 올라와서 너무 답답하다.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 워낙 민심의 풍향계가 예측 불가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뭐 국민의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한 민주당 친명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거를 앞두고 세 보이면 안 된다. 유권자들은 약한 곳에 표를 나눠줘서 늘 균형을 맞추려는 게 있다. 임팩트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거대 의석을 가지고 이렇게 과시를 하면 국민들이 민주당 지금 너무 세. 국민의힘의 권력을 좀 나눠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현지 기자 여기서 설명해서 의문이 드는 것이 얼마 전에 이해찬 고문은 200석 뭐 180석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이해찬 전 대표의 그런 발언, 뭐 이탄 의원의 200석 발언에 대해서 지도부는 굉장히 좀 정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언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조금 언행에 있어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지도부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 보고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보고서가 유출된 다음에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이게 후보가 확정된 게 아니라서 당으로만 돌린 거라서 의미가 크지 않다는 입장도 나온 걸로 아는데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이런 선거 전략을 오래 담당했던 좀 사람에게 물어보니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예요. 네. 그래서 후보보다는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과의 그 연동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정당으로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과 실제 총선 결과가 연동돼서 나타나는 가능성이 높아서 유의미하게 봐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대결 구도일 수도 있다. 끝으로 박순봉 기자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한 상황, 김기현 대표의 거취가 또 주목되는 상황.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장은 언제 등장하냐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 자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은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게 되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예측이 어렵고 그래서 그보다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표직을 유지하고 울산에 출마를 할 거냐. 아니면은 대표직을 포기하고 그 대표직을 울산을 유지하고? 나갈 것이냐.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먼저 보고 나서 당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제 단계별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이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가는 여의도 정치권입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본부 시간입니다. 이분과 함께하면 IT 고민은 궁금증은 해결됩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재미있는 IT 세계를 소개해 주셔서 네. IT 세계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실제로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AI, 반도체 등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런 고민이나 분석을 할 때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상당히 우리 방송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지난주에 알파고를 만든 구글의 딥마인드 팀. 네. 800년 동안 해야 할 일을 단번에 해내는 AI를 만들었다. 일기예보 예측보다 훨씬 뛰어난 AI 일기예보 관측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며칠 뒤에 더 놀라운 기술이 발표됐다고요. 네, 이게 저희가 화요일 날 발표할 때, 화요일 날 지난주에 방송할 때까지는 이게 한 내년쯤에 나올 거라고 모두 다 지금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구글의 차세대 거도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PT를 계속 보잖아요. 챗 GPT.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글에서 챗 GPT의 최신 버전인 GPT-4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걸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특히나 다른 것보다 우리 박사급 인원들이 보통 시험을 볼 때 사람들이 보면 정답이 있을 수 있고 오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제미나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비슷하게 시험을 봐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시험에서 이제 새로 나온 제미나이가 이제 90% 그러니까는 점수로 치면 90점의 점수를 얻었다는 건데요. 인간 전문가들이 그 시험을 보면 정답률이 89.8%, 그러니까 89.8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급 인간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점수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놀래켰고 특히나 제가 솔직히 이 데모 때문에 제가 실은 이 발표 날 다음 날 강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강의 내용을 싹 뒤집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게 실제 데모를 했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데모가 이런 거예요. 이 카메라 있잖아요. 이 카메라가 이 언어 모델을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화면을 보면은 얘가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떤 식이냐면 종이로 사람이 펜으로 이제 오리를 그려요. 그럼 갑자기 얘가 오리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오리를 조금 변화시키면 또 이거에 대해서 이게 새라는 걸 인식을 해요. 그다음에 물결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모양이 그러면 새라고 그러다가 물결을 그리면 오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또 이제 사람이 총알을 피하는 모습을 그렸더니 이거 매트릭스랑 유사한 장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 골프공 사진하고 달 사진, 그러니까 골프공 하나를 이제 들고 달 그림을 놓고요. 이게 어떤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 1971년에 아폴로 14호 선원들이 달 표면에서 골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지? 라고 느끼고 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오리인데 인형인데 삑삑하면 삑삑 소리가 났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고무나 플라스틱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재질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전 그거 보고 야 이제 우리가 맨날 영화에서 말하는 그게 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하는 자비스가 이제 진짜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놀랐는지 주가도 5% 이상 뛰고 시연 영상도 조회수 200만을 돌파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아니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미나이. 네. 그러니까 이건 뭐
호기심을 아예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름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논란이 됐다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부터 이번 방송은 다 어이없음 화남 놀람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제가 와우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조작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 구글이 이걸 발표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조작이라기보다는 짜집기 된 편집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데모니까 이렇게 하면 야 이게 실시간으로 되는구나. 와 놀라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거 시연용으로 미리 이미지랑 대본으로 한 거고 예시로 묘사한 거고 속도 안 나오는 것들 다 잘라서 영상 편집한 거예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구글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당연히 이거 된 줄 알았던데 이거 왜 한 거야? 6분 정도의 시연 왜 한 거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얘기한 GPT-4보다 똑똑하다라고 한 것도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년에 됩니다라고 그랬고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최신 버전 말고 약간은 가벼운 버전. 이거는 지금 구글의 챗봇인 바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탑재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탑재가 됐으니까 이제 써봤을 거 아니에요. 써봤는데 멍청한 거예요. 생각보다. 특히나 이제 답변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기대한 거는 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로 우리가 AI랑 게 다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실제 나온 서비스는 너무 답변도 안 좋고 이거 챗GPT보다 안 좋은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이거 뭐냐라는 이제 상황으로 왔던 거죠. 환호가 실망해서 다시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 제미나이를 구글의 새로운 딥마인드입니다. 이걸 챗GPT와 비교를 했는데 그런데 챗GPT도 발표되고 얼마 되지 않아도 올해 초에도 이런 좀 제미나이의 이 논란과 같은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구글에서 올 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요. 챗GPT가 작년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 바드 초기 버전을 올 2월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것도 이만큼 돼요라고 보여줬는데 아시겠지만 그때 그 데모를 하고 나서 구글의 주가가 7.68% 정도 한 번에 떨어졌어요. 왜 그랬느냐? 그때 이들이 한 시연이 틀린 시연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바드나 챗GPT 같은 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글 바드에서 좀 어려운 걸 보여주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9살 어린이를 상대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 바드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뭔가 쉽게 막 설명을 할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설명이 틀린 게 나온 겁니다. 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 사진을 처음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제 구글이 어쨌든 그걸 실시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그 말은 분명히 검수를 했을 텐데 인간도 틀린 걸 몰랐다. 그리고 그 틀린 거를 오히려 전문가들이 보고 저거 틀렸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성형 AI가 좋은 정답을 내는 줄 알았더니 틀린 거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가장 대표적인 오류 사례를 아주 공개적으로 발표한 꼴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7% 이상 떨어졌는데요. 그때랑 또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워낙 지금 GPT-4가 워낙 뜨겁고 화제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래 한번 출시가 밀려서 한 내년 정도에 나올 거로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데모가 나오고 막 들어온다니까 이거 뭐야? 라고 했더니 실제로 봤더니 이거는 편집된 영상이었어? 헐, 막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보시면 그게 너무 서둘렀던 거군요. 어찌 보면은 좀 더 시간이 걸려야 좀 더 완성된 형태로 또 보완된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자충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자 마케팅 측면에서 경쟁사와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게 좀 속도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글이 왜 이럴까? 요즘에 한때는 구글 그러면 우리가 뭐 운영 시스템도 있고 상당히 뭐 안드로이드 시스템도 있고 각광을 받는데 자 유튜브도 구글에 포함이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유튜브의 프리미엄 가격은 왜 올려? 이게 또 분노가 또 불거지고 있네요. 이게 왜냐하면 한 1, 2%, 5% 올라도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하잖아요. 한 번에 43%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사람들이 이거 요금 폭탄이에요.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입니다. 아시겠지만은 구글은 유튜브는 공짜로 보면 광고를 많이 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을 내고 보면 광고가 안 나오죠. 두 번째로 음악을 들었을 때 프리미엄을 하면은 이게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화면을 키지 않고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음악 플레이어를 또 대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앞뒤 없이 얘가 3년 만에 가격을 인상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월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43%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또 지금 어이없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뭐 구글이 요즘 어렵나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힘든가 봐요. 구글이. 이게 왜 올렸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유가 좀 설명이 돼 있으면 모르는데 네. 그냥 여러 경제적인 요인들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 멤버십 가격이 인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분통이 터지고요. 그다음에 더 큰 건 뭐냐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1,450원은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이고요. 네. 예전부터 가입해서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2020년 9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유튜브 프리미엄 초창기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가격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8,690원이었어요. 그럼 이번에 이게 한 번에 14,900원이 되면 체감상 71.5%가 한 번에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가격이 오를 때도 그분들을 이제 유지를 시켜줬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 사람들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줬는데 말씀드린 8,690원으로 쓰는 사람 3개월 안에 동의 안 하면 자연스럽게 해지된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가입 조금 더 싸게 썼던 분들도 이제 30일 지나면 이제 그 금액을 이제 반영된다. 지금부터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바로 올라간 가격으로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iOS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는 또 이 유튜브를 가입할 때 그 안에서 결제를 하면 앱 수수료라는 게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iOS에서 이제 유튜브 유료를 결제를 하면 19,500원까지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쭉 오르는 거예요 가격이. 아니 근데 김 소장님 궁금한 네. 게 이게 전 세계 공통 가격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뭐 다른 곳보다 더 비싼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마다 달라요? 이게 가격이요 나라마다 얼마나 천차만별이냐면 예?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 이제 국적을 터키로 바꿀래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터키로 이제 우회를 해서 결제를 하잖아요. 네. 한 달에 3-4천 원입니다. 네,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랑 쓰는 게. 근데 이쪽에서는 한 달에 3-4천 원. 그리고 이게 국가마다 또 요금제가 다 달라요. 예. 예를 들면 미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이 여기도 비슷했던 건데요. 지난 7월에 갑자기 올랐습니다. 근데 뭐였냐면 그때도 유튜브가 11.99달러였는데 이게 13.99달러.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번에 우리나라 오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제 뭐 우리나라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수수료 치면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요. 요금 인상을 발표한 게 유튜브가 발표한 게 아니에요. 뭐냐? 갑자기 그냥 가격이 슬쩍 올라 있어서 그거를 언론사들이 이거 유튜브 왜 가격 올랐어? 라고 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도 그냥 구글이 이제 뭔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국가마다도 월에 천차만별이고 가격을 올릴 때도 이게 왜 올렸는지 제대로 얘기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사용자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좀 어이없어하고 좀 부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인데 자 통신사 망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망 사용료도 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는 가족 요금제가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국가의 데이터를 보면서 결국에는 테스트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이 구글은 항상 존재했죠.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망 사용료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나 국가 이제 뭐 카카오 같은 데들은 1년에 몇백억 이상의 이제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게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정도에 들어올 때 초기에 계약을 할 때 어떤 계약을 했냐면 캐시 서버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유튜브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은 미국과 한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우리가 중간에 마치 이제 중간 기지처럼 서버를 만들어 줄게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영상을 다 보는 게 아니니까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를 중간에 약간 지점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멀리 안 가도 되잖아. 그럼 그 대신에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이제 캐시 서버를 제공해 줄게라고 이제 계약이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10년에는 유튜브를 우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유튜브를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통신사가 좀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된 것이죠. 근데 처음에 계약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유튜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트래픽을 쓰면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또 매출에 대한 세금 이슈도 항상 존재하죠. 지난해 10조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구글 코리아가 네. 한국에 한 세금을 169억 정도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걸 이제 조세 회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원래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많이 벌지만 우리나라에 세금을 많이 안 내는 건 확실한 거죠. 한국에서 번 돈이 10조인데 네. 160몇 억 정도의 세금밖에 내지는 않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마다 어떤 데는 3,000원에서 5,000원 수준도 있고 일본에서는 2만 원 이하의 6인이 쓸 수 있는 가족요금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요금제가 운영된 적이 없는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뭐 베네수엘라,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정도만 요금제를 이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일부 국가에서는 학생 멤버십도 막 운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많이 볼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가격을 쭉 이번에 올려버렸다라고밖에 해석해 볼 수 없을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구글이 기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한국 고객을 뭐 봉으로 생각하는 혹시 구글 코리아 연락돼요? 제가 연락이 되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지 않을까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구글의 이런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뭐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개인 관점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올랐는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뭐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요금 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PC에서 결제하시면 그 수수료는 좀 빠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PC에서 결제하시고 그 아이디로 유튜브를 이제 뭐 이런 스마트폰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시장을 확 선점한 다음에 처음엔 싸게 했던 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EU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종의 제동을 걸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글이 예전에 Don't be evil 그래서 우리 악해지면 안 된다라는 게 원래 이 회사의 모토였거든요. 이제 그 모토는 좀 끝난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그런 그 문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정부에서 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김덕진 소장과 함께한 IT본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날씨 감기 잘 관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십시오.